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에도 빠짐없는 가족 나들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주고 자식들을 위해 온 힘 다하며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쉬며 일했습니다.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3순위가 되어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죽어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50대 가장의 이 사연은 대부분의 50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5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 50은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요즘 50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느끼는 불안함,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줄어드는 대인관계가 50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50대를 목전에 두고 방황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다음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다산이 한 일은 논어를 잃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살의 지천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흔들리는 50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삶의 변곡점에서 흔들리는 중년 그리고 노년을 다 잡아줄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중년 노년에게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말. 첫 번째는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질이란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문은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질이 먼저다. 그러나 다산은 문이 질에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합니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합니다. 겉모습에도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외모가 사회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주도록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며 외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외모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남으로부터 선택조차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50세가 되기 전 40세의 나이는 불옥이라 부릅니다. 불옥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50대가 되기 전부터 욕심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50대는 사회에서 웬만한 업적을 이룬 후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 끝에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깊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다사는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공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에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으로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일수록 더욱 탄탄한 인생이막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논어고금조에는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사는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의 길을 묻곤 했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사는 묻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삶을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워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준비할 것보다 돌아볼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전을 도모할수록 더욱 성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한 50대 영석 씨. 그동안은 자녀 건강이 대화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은퇴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기업을 퇴사한 한 친구는 긴 여가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막상 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한 선배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석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퇴 이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재임하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7세의 철학자인 그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공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공허감은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에 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지요.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입니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꼭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50대들은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노년을 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한 90대 노교수는 죽기 전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율곡 이이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 이후에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때 총명함을 생각하라.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관계는 놀랄 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세 번째,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 40대에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네 번째,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다섯 번째,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얻는 것이 있으면 이로움을 생각하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과 삶에서 공허한 50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일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마주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50의 지천명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노노의 가르침은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노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7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0이 되기 전에 무조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었을 때 존중받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익혀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공자도 호황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생의 후반을 빛낼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태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동안 도전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나 악기를 한각이 연주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은퇴 후에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 됐든 배움을 즐기세요.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는 50이 되어도 나이를 먹어도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큰일로 느껴집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해주던 세무신고도 스마트 기기 다루는 것도 혼자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세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50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세무신고하기, 스마트폰 다루기 같은 잡학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고구마를 오래 키우면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없던 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지아의 정신을 키우세요. 공자는 논어의 일관성 있게 여지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지아는 어떻게 하지? 하고 궁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묻어갈 수는 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니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나만 모르고 있고 태물이 되어갑니다. 반면 어디서든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궁리를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여지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묻어갈 수 있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다산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공자도 외면을 가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 50. 아직 우리에겐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책임감과 역할에 순식간에 세월이 흘렀으니 흔들리는 50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이 줄어든 50. 지금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일을 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무엇을 하든 후회하는 60이 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옷이 비후를 준비하는 지혜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니 세월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니 세월이 마치 급행열차를 탄 듯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멀더니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니 어쩌면 좋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은 늙을수록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집니다. 기억은 쇠퇴해지며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검버섯이 피어나고 주름살이 깊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늙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름 잡힌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노인만의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가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노인분들은 긍정의 표정으로 하루를 잘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취해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하여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60을 넘기면 잔치를 열었고 70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많고 노인은 적었으니 큰 소리를 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역전되었습니다. 노인이 넘쳐나면 존경과 대우는커녕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그만큼 꼴불견이 자주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보면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가 멀게 되면 자연히 목소리가 크게 되는 현상을 이해 못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면 빨리 끊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건 고역입니다.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는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헛산 게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금어는 옳지요. 노인이 될수록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내 견해에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인의 경계사항 중 첫째가 아집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함구게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잘난 맛에 사는 노인을 칠푼이라고 했습니다. 칠푼이란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만큼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노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 사고까지 품이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절제의 노력이 따라야 하죠. 저는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이지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제 주변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인해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도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합니다. 오랜 친구를 친구로 남게 하려면 면전에서 절대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세요. 이처럼 사회에서 잘난 척과 허풍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그 주변에는 별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할수록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린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울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모임 참석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 운운하는 것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하등의 쓸모없는 몹쓸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사리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접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할 때 진정한 친구가 많아지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안 한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 외모에 정성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나는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도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은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 버전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은 강요되었고 고뇌와 인내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고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해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욕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도 깨끗이 손질하고 가꾸며 내면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게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해안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허풍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에 지녔던 명성과 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실제의 나보다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 거품으로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된 쇠약하고 추함, 고집세고 염치 없음과 같은 부정적 인상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희생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부모 손 크게 빌리지 않고 잘 자랐던 것 같은데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고민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별 생각 없이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이 응어리진 마음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만 만나도 남편 욕은 2시간이 넘도록 하면서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서운해도 보물 같은 자식들만 보고 여태 살아왔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해주려고 고된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잘 살 궁리만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흔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의 할머니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노부모를 구워 삶았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효도는커녕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에서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둘째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6.25 참전용사이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제약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놓으실 방 한 칸 내들이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경남 양산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는 탓에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들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늘 밤 이대로 둘째 아들놈 집 문 밖에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에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 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세우 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처음엔 이게 실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에게는 욕도 아깝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주변의 어르신들만 봐도 비슷한 사례가 흔합니다. 자식에게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돈을 벌 능력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연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행동은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드리는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지요.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에 60대, 7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후반기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합니다. 무전 유병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조차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뭘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줘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않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열 번째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만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림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노후를 사셔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